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 중국의 실수. 3. 약점이 드러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거세지자 대만은 위협적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유사시 미사일을 통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산샤댐을 타격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산샤댐 붕괴는 치명적이고 충분히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만은 중국의 약점이 되어버린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언론들은 대만군이 최대 사거리 1200km의 슝펑22 미사일 개량형인 슝성, 웅승,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순항미사일 슝성은 천수이벤 총동 시절 개발에 착수됐고 마잉주 총동 시절 양산되어 대만에 배치되기 시작한 대만의 자부심이자 최고 기밀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특히 이 미사일이 유사시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의 특정 목표뿐만 아니라 내륙인 후베이성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산샤댐 공격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대만의 미사일이 중국의 방공 시스템을 뚫고 산샤댐을 정확히 명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만은 미사일 발사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코앞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인데 더구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라며 쏘아대는 것도 공포스럽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완성도가 아직 부족하다면 그런 훈련 자체가 주는 공포 역시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코앞에서 대만군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대만 동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중 이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 2기 가운데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 직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만은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했을 뿐 자세한 원인은 함구했습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대만판 사드 텐궁, 첨궁, 3분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 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위한 방공망의 핵심 대공 무기로 꼽히는 무기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심지어 대만군 관계자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같은 일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운용하는 대만군이 훈련이 부족한 것인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최근 대만군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란 점입니다. 작년 여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군은 전쟁에 준비돼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문 일면에 게재하면서 미국과 대만 정부 내부의 초조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대만 국방부가 자체 워게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작전을 막아냈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논조의 기사였기 때문에 안팎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은 현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을 억제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대만의 군비가 늘고 신무기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과 군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작년 여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국방부와 백악관은 하루 만에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며 바이든의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의 정규군은 양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27만여 명에서 현재 1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100만 병력을 보유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무 복무 기간도 과거 2년에서 4개월로 줄었고 예비군은 1에서 2년에 한 번씩 5에서 7일간 소집돼 재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를 마친 대만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개월 기초훈련 중 한 일은 잡초 뽑기, 타이어 옮기기, 낙엽 쓸기였다. 사격수를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수업은 무의미했다.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입대하려고 했더니 병무 공무원은 시간 낭비 말고 살이나 찌우라고 핀잔을 줬다. 한 달간 4시간마다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어가며 살을 찌워 비만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도 있다. 대만 예비군들의 반응도 참담합니다. 훈련 내내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했다. 책 읽고 그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4개월 내에 마스터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은 없다. 대만 감사원과 국방부 내부 문건에도 예비군 훈련장은 시간이나 때우자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군 내 관리 부실과 비리로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의 사기가 꺾인다. 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 군인들은 스스로를 딸기 병사라고 부른다.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보호 속의 작은 불평과 위기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대만군이 딸기군이 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중국이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대만의 딸기 군인들은 기초훈련 4개월 뒤 바로 예비군이 됩니다. 이렇듯 외국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자 대만 육군사령부는 전 장병에게 총검술 심화 훈련을 받도록 지시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첨단 무기가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총검술이 웬 말이냐는 조롱이 이어진 겁니다. 더구나 대만의 전력도 세계 2위 국방대국 중국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2084억 달러로 세계 2위와 아시아 1위입니다. 그에 반해 대만은 1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국 해군은 355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규모로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입니다. 게다가 대만에는 단 한 척도 없는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의 OIOI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다 장거리 전략 폭격기까지 모두 갖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만 공군의 주력기는 F-16AB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J-20까지 실전 배치한 중국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심지어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도 높지 않습니다. 얼마 전 20세 이상 대만 국민 2,64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과 전쟁이 날 경우 싸우겠다거나 가족의 참전을 막지 않겠다고 한 응답은 40.9%에 그쳤고 49.1%는 싸우지 않겠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33만원짜리 세탁기를 횡령한 대만군 장군까지 나왔습니다. 대만 최전방인 진먼 지방법원은 소속 부대의 세탁기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민디즈 전 육군 진먼방어지휘부 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세탁기를 자택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린 전 참모장은 운전병을 시켜 같은 모델의 세탁기를 새로 사서 영내에 반입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에게 과거 날짜의 세탁기 보관증명서의 작성을 부탁하는 등 증거 조작에 나서다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진 대만 군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 인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분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시스템을 2018년에 도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방어 시스템이 사정거리가 2,400km, 스텔스 전투기 비롯해 전략 폭격기,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모든 종류의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는 최고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S-400은 그때까지만 해도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도 사드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비쌌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말만 믿고 2018년 S-400의 초도부를 덥석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S-400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시리아 공습에서 미국은 시리아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자기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이 대부분 방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은 전투기와 전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내 3곳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리아가 서방이 발사한 71발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서방 측은 한 발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요? 이 논란을 예의주시했던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 방공망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서방의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의 S-400이 어이없이 뚫렸다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시리아의 방공망 일부가 뚫린 것은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시리아 공습 당시 이스라엘 F-35 전투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기동하면서 시리아 영공을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러시아 S-400의 방공 성능에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400의 명성에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무기는 카탈로그상 제원과 실제 구동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 안 된 얘기일 수 있다 며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자랑, S-400의 처참한 성능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은 하나둘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올해 5월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게르손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을 정찰용 드론으로 파악한 후 하이마스로 공격해 파괴했습니다. 또 7월에도 우크라이나군은 S-400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S-400은 러시아 방산업계의 차기 기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파괴됐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이게 대체 우크라이나가 정찰용 드론과 하이마스를 통해 공격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방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러시아 S-400의 방공 능력은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 구매한 중국은 또 뭔지 S-400이 파괴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중국의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든 중국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국판 4대의 성능은 어떨까요?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을 가로질러 가야 할 때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주는 함정이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처럼 현대전의 해병대의 주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지난 1일 우리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ASF2 제3사호정인 솔개 633, 635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솔개 633, 635호정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90톤급 고속상륙정 선도함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후속 함정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착공 후 4년 만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신형 고속상륙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상륙정은 함정에서 해안으로 전력을 빠르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함정으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고속으로 기동합니다. 스커트 즉 공기주머니 내부의 공기를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하는데 마찰이 적은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기통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신형 고속상륙정은 길이 약 28m, 폭이 약 14m, 높이 약 8m 크기로서 해병대의 완전 무장병력을 비롯해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고속 상륙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공기 상륙정은 일반 함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연비는 아주 낮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제작 비용도 많이 듭니다. 1대당 대략 500억 원이 듭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이유는 신형 무기 체계의 발달과 함께 상륙작전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적 해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수평선 너머에서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고속 상륙점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속 상륙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무레나급이 가장 유명한데요. 550톤 배수량, 최고의 속도 60노트, 3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 탑재, 360명 병사를 싣고도 최고 속도 60노트, 속력으로 무려 5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랑 때문에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기습 상륙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륙작전의 핵심이 된 상륙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개량형인 726식과 726A식의 양산을 시작했고 이 개량형은 곧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헬기 상륙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카피가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주부르급과 비슷한 급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부터 SK-5급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륙전용 LCAC 1급을 운용 중입니다. 현존하는 공기부양정 중 가장 빠른 속도인 70노트, 즉 시속 130km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이 상륙점은 병력, 장비, 그리고 화물을 싣고 300km를 갈 수 있는 수속 능력을 자랑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상륙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륙정을 운용 중이며 미국에서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솔개 2급을 독도함에 탑재해 운용 중입니다. 고속 상륙점은 기관총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250정의 많은 상륙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군과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상륙정의 수적 우위를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 상륙정 사업은 1989년 해군의 고속 상륙정 한 척을 인도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륙작전 개념이 확대되었고 고속 상륙점을 대형 수송함에 탑재해 적 레이더 탐지권 및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외곽까지 접근한 후 고속으로 발진하여 돌격 상륙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육상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기습 상륙하는 신개념 해상 상륙작전이 요구되자 한국도 다시 고속 상륙정 개발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고속 상륙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기술 보호 정책을 핑계로 미국 LCAC의 핵심 기술인 스커트 및 추진 후 부양개동에 대한 충분한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술 도입 생산을 채택하는 대신 국내 건조로 변경하여 2002년 9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5년여간에 걸쳐 건조하여 독도함 취역에 맞추어 2007년 고속 상륙정 2척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005년 12월 러시아에서 무레나 공기부양점을 인수해 솔개 621로 이름 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길이 31m, 배수량 100동급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인수해 서해안에 배치했는데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어 별명을 따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 미프 나고도 불립니다.
러시아의 공기부양점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상륙함에 웰토크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는 LCAC형 공기부양정에 비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입니다. 최대 55노트의 속력으로 낮은 수심과 갯벌 지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 인천 해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수된 선도함은 솔개 621로 명명됐습니다. 한국군은 솔개 631, 632호정을 개발, 해군에 인도했고 이후 슬개 631, 632호정의 약점들을 개설하고 보완해 이번에 고속 상륙정 3, 4호정인 솔개 633.635호정을 개발해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 상륙정 ASF2 제3, 4호정인 솔개 633, 635호정은 해병대의 완전 무장 병력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랜딩 시프 패스트 ASF2선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을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커드에 보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해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신형 ASF2는 길이 약 28m, 폭 약 14m, 높이 약 8m, 배수량 95톤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1대와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 시속 74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무게가 10톤가량 늘어난 100동급 함정입니다. 고속 상륙정의 존재 의미는 적 해안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즉 레이더와 유도탄 사정권 외곽 초수평선에서 불시에 적 해안으로 접근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인데요.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우리 군의 고속 상륙정 ASF2는 기동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부풀고 선체 회전, 진수까지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줬는가 하면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K2 흑표 전차와 150명가량의 완전 무장한 중대 병력을 적의 해안가에 신속하게 상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군은 대형 수송함에서 고속 상륙정 ASF2이 내리고 이후 고속 상륙정 ASF2이 육지에 도착하자 K2 전차가 내려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즉, K2 전차가 바다에서도 순식간에 시속 74km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형 ASF2는 6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K2 흑표 전차가 내리는 모습은 신형 ASF2의 압도적인 수속 능력과 위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적의 고속 상륙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속 상륙함 뉴킬러 비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궁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적외선 액티브 유도 70mm 히드라 70 로켓으로 새로 개발된 비공을 KA-1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8km 밖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맞추는 타격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고속 상륙정의 성능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인도된 신형 고속 상륙정은 향후 우리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산 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범죄 소탕을 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지원을 받는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한국산 전투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외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며 한국에 대한 위상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콜롬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계함 퇴역 소식을 알고 있었던 콜롬비아는 2012년 퇴역 초계함의 무상향도를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구매해 갔습니다. 독일제 함정 4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공개로 주문해왔던 것입니다. 해성 미사일은 LIGNX-1이 개발한 함대함 순항 미사일로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 이후 8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 유도기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성의 제작 단가는 기당 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성에 대한 엄청난 위력은 2019년 콜롬비아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군 창설 196주년 기념일에 해성을 발사해 목표 함선을 일격에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외신들도 해성의 능력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미사일로 바다에서의 적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군에 입대해 한국을 도와준 사실이 있지만 콜롬비아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군함과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세 척의 호위함이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육군 한 개 대대를 포함한 병력 5,300명은 낯설고 먼 대한민국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지구 전투, 김하고지 전투, 동해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등으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은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한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한국과 콜롬비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1962년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가난했고 군사력을 추가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세계 74위로 5,300달러 정도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범죄단체까지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그들은 밀수선들을 퇴치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한국산 초계함을 요청해왔고 한국은 과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퇴역 초계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6차 사업에 걸쳐 초계함 28척을 건조해왔습니다. 1차 사업으로 탄생한 통해급 4척과 이후 포항급 24척을 건조해 활용한 비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하며 우호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낡은 중고함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9개월 동안 디젤 엔진 분해 정비, 선체 보강, 함포 설치 등 오버홀, 총분해 수리, 수준의 정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70여 명도 한국에 도착해 함정 운용 및 정비 교육을 받아 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안양함은 나리뉴함으로 명명돼 2014년 콜롬비아로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나리뉴는 자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안양함을 인계받은 콜롬비아 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리뉴함의 선체 번호는 안양함의 선체 번호 755에서 7일 때 55로 정해졌고 콜롬비아 해군은 천운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선의 태극 문양의 마크까지 새겨 넣으며 교감을 과시해 왔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극 문양에 쓰인 빨강, 파랑, 노란색은 콜롬비아 국기에 사용되는 색입니다. 2014년 안양함이 콜롬비아에 도착하자 당시 산토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올라타 내부를 둘러본 뒤 최첨단 기술로 재정비를 해준 한국의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20년간 태평양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내전 종식의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됐죠. 콜롬비아는 한국이 준 초계함을 마약 등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고속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 조직을 잡는데 초계암까지 동원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콜롬비아 범죄단체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6년 잠수정 한 척이 한국 초계함 등의 활약으로 격침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0년에 또 다른 퇴역 함정 익사람도 제공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함정명을 따 토노함으로 명명됐고, 이 또한 카리브해 전담 부대의 합류해 마약소탕 작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익사람은 대함 미사일과 대잠 폭뢰, 어뢰 발사관 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에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펼쳐진 북한 잠수정 격침 작전에서도 능력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광명함과 남원함이 고속으로 도주하는 북한 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무기에 감탄한 콜롬비아는 최근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 TA-50과 FA-50 기종을 채택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들은 한국산 전투기 구입을 대서 특필하며 한국이 초계함 2척을 기증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했기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콜롬비아 대표단이 방한한 지 수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이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까지 긴급 타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20대 이상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드래곤 플라이 상발기가 작년 6월 퇴역하면서 대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였던 이스라엘제 크피르 또한 노후화돼 한국 전투기가 이에 대한 공백도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피르 전투기는 2023년 퇴역 예정이지만 후임 모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기종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고등 훈련기 M346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의 신뢰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가 한국 무기를 찾는 것은 범죄단체 소탕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악화 때문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중남미 유일 파트너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더욱 밀착해 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서방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측은 올 2월 마두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유 공급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했고 국방, 무역,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구 서반부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과 콜롬비아는 카리브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콜롬비아를 통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후 단교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사회 혼란을 피해 이민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40만 명이 고국을 등졌으며 그중 200만 명 가까이가 콜롬비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을 수용해 이들에게 따뜻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대등해 언제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순위는 각각 44위와 45위입니다. 콜롬비아는 17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44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공군력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군 능력에서는 탱크 등이 전무에 수백 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콜롬비아의 한 해 국방 예산이 81억 달러이고 베네수엘라는 19억 달러 정도라 향후 격차는 크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국방 기술과 제조 능력의 한계로 군사 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라를 지키려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는 한국과의 혈맹이 경제 발전으로 승화돼 남미의 한국이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16년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찾아 수교 60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서울시는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